최근에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네, 윤 대통령이 네. 했는데 네, 그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좀 나와서 네. 어떻게 좀 의원님께서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니 외신 기자들한테 네. 이거는 미국에 나가는 외신이잖아요. 또 그렇죠. 국제사회에 나가는데 뉴욕타임즈는 다 이제 보는 거 누워서 아니겠어요? 침뱉기격이죠. 아. 전임 대통령을 욕하면은 네. 그것이 자기가 빛이 납니까? 누워서 침뱉기격이죠. 결국에는 예, 자기 대한민국 집안 전체. 얘기를 네. 자기 집에서는 부부든 부모든 자식 간에도 어떨 때는 의기가 상하고 해서 서로 싸울 수도 있는데 밖에 나가서 자기 아내 욕하고 자기 부모 욕하고 자식 욕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형제들 욕하고 그렇네요. 자기 조상 욕하고 그거 아니죠. 그건 누워서 침뱉기격이죠. 네. 특히 외교 분야는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정권이 바뀐 거에 대한 감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예, 계속 그리고 연속되는 걸로 그냥 그 보는데 국가만 있는 걸로 예, 생각하잖아요. 국가의 정체성과 네. 국가가 주로 생각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리더가 바뀐 것은 거기에 우리는 크게 받아들이지만 외국엔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의 이미지, 네. 정체성, 브랜드 아. 그것이 생각이 되는데 그 안에서 욕을 하게 되면은 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욕한 그 자체도 한 두 가지를 얘기하던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예. 너무 이제 집착을 북한에 했고. 너무 집착한다는 네. 표현을 뭐 학생이 네. 한 학생에 집착하는 것 친구에만 같이 집착한 보인다. 학생이다. 예, 그런 그렇게 얘기했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북한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정도로 예. 북한에 이제 쏠려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잘못된 메시지죠. 음. 대한민국 헌법에는 네.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게 돼 있고 대통령은 통일 정책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든 어. 통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써야 되는 거고 또 헌법 정신은 헌법에는 한반도 전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고 네. 북한 주민도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여지잖아요. 지난번에 북송 그 동해에서 탈북 그 흉악범도 네. 우리 동포인데 왜 안 받았느냐 헌법 정신 위반했다 해놓고는 그렇죠. 헌법에 그런 통일을 지향하도록 돼 있는데 통일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북한 정상과의 대화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것을 마치 정치 쇼로 비유하면서 집착한다는 거죠. 그것은 대통령의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엔 연설도 제가 한반도에 그런 문제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외국에서 네. 해외에서 볼 때는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왜 북한에 대한 네. 얘기나 예.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나 아니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책을 얘기하지 않지? 네.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었겠네요.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실제 네. 김정은 위원장만 그렇게 열심히 정상회담 한 거 아니거든요. 미국 트럼프 그 어려운 트럼프하고도 네. 아마 역대 어떤 정상보다도 가장 많은 회담을 했을 겁니다. 만나고 그리고 그렇죠. 설득하고 네.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또 그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 네. 해서 세계 여러 정상들과 다가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한쪽만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눈에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쇼라고 하면 네. 미국도 그러면 쇼에 동참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 정치적인 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미국 정상회담도 했잖아요. 북미 북미 정상회담도 정상회담을 있었으니까. 그럼 그것도 쇼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럼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네. 노무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런 거를 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거의 시작은 만남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요. 만나야 신뢰가 생기는 네, 거고 이해가 생기잖아요. 만나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신뢰가 되고 신뢰가 돼야 다른 행동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한반도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네. 그래서 두 사람은 상당히 신뢰 관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어냈고 네. 그래서 상당히 진척이 됐었는데 하노이 노딜이 되면서 그러니까요. 다시 안타깝게도 그 후퇴하게 됐은 것이 안타까운 건데 네. 그래도 북한은 많이 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남북 회담 네. 군사회담도 있고 남북 여러 회담이 있잖아요. 남북 회담을 하면은 남북 회담 의제로 비핵화라는 단어를 1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 비핵화를 쓰는 순간에 네. 회담은 파탄이 나버렸어요. 그래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는 물론 최근에는 경색이 돼서 회담을 안 하지만 회담을 하면 첫 번째 주제가 비핵화였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것만 해도 북한이 많이 진전이 있었네요. 변화가 된 것인데 네. 이제 다시 또 그런 윤석열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튼다면은 네.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쉽게 갈 겁니다. 그래요. 예, 그, 예, 그 좋은 예. 지금 조건은 뭐 네. 경색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네. 진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런 뭐 어떤 비전이나 네. 물론 이제 북한을 향해서 이산가족 상봉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무턱대고 그냥 던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율이 되고 대화에 나설지 구체적인 실질적인 효과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도 없어 보인다. 네. 그리고 전임 대통령을 이제 비판한 모습만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기 또 기자와의 외신하고 할 때 또 네.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자기는 확고한 뭐 입장을 취하겠다라는 톤을 얘기했어요. 아 맞아요. 예.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것은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겁니다. 외교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네. 유지하는 겁니다. 자기 본심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모호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유지하지 않고 완전 친미주의로 가잖아요. 친미 반중으로 가는 네, 걸 정리해 보이잖아요. 보자면, 네. 그러면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그 여파가 불이익이 옵니다. 전략적 모호성은 인간관계에서도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은 예. 3살, 4살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도 그건 압니다. 네. 우리가 아기들 키울 때 3살, 4살 유치원 다닐 때 네. 부모들이 짓궂은 질문을 하잖아요. 아, 엄마. 누구야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엄마 아빠 둘이 있을 때 물으면은 네. 나 엄마 좋고 아빠 미워 하면은 아 그렇지 않. 어떻게 되나요? 평화가 깨지죠. 속으로 아빠 기분 나쁘니까. 그렇죠. 제 딸은 기본적으로. 엄마 좋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 아기들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요. 네. 아빠 좋고 엄마 좋아요. 똑같이 좋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것이 부모들은 거짓말인지 알아도 서로 우리 흐뭇하죠? 아기가 엄마를 더 좋아하고 아빠를 조금 덜 좋아한다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기가 아빠 엄마 똑같이 좋아요 하면은 다 좋아하잖아요. 아 그게 외교적인 그게 전략적인 수사. 모호성입니다. 네, 그런데 외교적인 엄마하고 발언. 둘이 있을 때 네. 누가 엄마 좋아 아빠 좋아하면 엄마가 당연히 좋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명확히 하더라도 또 네. 아빠하고 단둘이 있을 때 애기가 야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아빠가 좋지 이렇게 애기들 또 해요. 네. 애기들 또 가족의 평화와 예. 행복을 위해서 명확하게 할 때 하고 행복을. 같이 있을 때는 전략적 모호성을 평화를 유지하는 위해. 겁니다. 네. 미국하고 있을 때 한미동맹 최고다고 얘기하겠지만은 네. 일반적인 메시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지만은 네. 우리는 중국이 수출입의 네, 최고 경제죠. 제일 제일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중국도 경제적인 관계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이런 아. 메시지가 나가면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그게 유지해야 돼요. 필요한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미 경중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그 틀에서 왔는데 지금은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예.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가 네. 유지가 될 수 있는 면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국방력이 강화되고 노력한 면도 있지만 외교적인 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역사적인 아픔이 있잖아요. 아. 옛날 조선 시대 때 명나라가 망해가고 네. 청나라가 새로 막 성장할 때 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명나라에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네네. 주의가 있었고 청나라도 같이 그 양쪽 다 외교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랬었죠. 강해군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사실은 청나라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네. 명나라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아. 그래서 그때는 잠시 평화가 왔었는데 예. 인조가 그렇죠. 되면서 전략적 모호성 필요 없어. 나는 명나라가 네. 그동안 임진왜란 때도 도와주고 했으니까 명나라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이걸 지면 안 돼 해서 명나라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청나라의 침입을 받고 병자호란이 예, 있었죠. 병자호란으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아, 지금 역사적 교훈이 있군요. 우크라이나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전략적 모호성을 못 유지한 물론 러시아가 침략을 우크라이나에 한 것이 가장 잘못이지만은 네. 그 침략하는 배경 속에 하나는 젤렌스키의 전략적 모호성을 못 유지한 면이 있어요. 뭐냐? 우리는 나토로 가겠다. 네.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러니까요. 러시아가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음. 그런 것도 밑에서 준비하면서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네. 되는데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를 못하고 너무 명확하게 해버리니까 그것이 전쟁으로까지 갈 수 있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방법은 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지만은 주변국하고는 특히 중국하고는 전략적인 한미 관계에서 같이 봤을 때는 네.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고 그 기본에는 우리 국익 중심, 실용 중심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건 김병주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네.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비유까지. 유치원 어린애도 아는 거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렇게 그런 외교를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러게요. 사람 관계든 국가 관계든 다 네. 저도 군에 있을 때 군사 외교를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어린애도 아는 이런 것들을 국가도 똑같아요. 사람 관계와 국가 관계는. 그래서 명확히 해야 될 때 명확히 해야 되지만은 네. 국제사회를 대고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아까 그 아이 예 들어주실 때 그 웃음이 그 미소가 아빠 미소가 예. 보이더라고요. 예. 댓글에서도 그 미소 보고 좋아하시고 계신데 네. 자, 그만큼 참 어렵지 않고 네. 쉬운 그런 면도 있는데 외교에 있어서 기본을 지키면은 우리 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기본조차도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그래서 예. 사실은 하나 더 네네네 설명드리면 하나 말씀해 주시죠. 진보 보수 정부에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미사일 방어 분야입니다. 어, 미국은 그 동맹 국가 미사일 네. 방어 체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거기 MD 체계거든요. 미사일 디펜스 체계라고 해서. 네, MD. 그래서 MD 체계에 대한민국을 들어오도록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음. 일본은 미국의 MD 체제에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MD 체제에 들어가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적국이 되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예. 그 MD 체제는 가장 위협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 주 목적 중에 하나는 네. 그럼 MD 체제에 들어가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드 체 들어왔을 때 중국이 그렇게 반응한 이유도 사드가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이 MD 체계로 가는 거 아니냐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맞습니다. 하고 정치 그 경제적인 보복도 했어요. 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는 사실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그 전 정부도 우리는 KAMD를 한다. 네. 미국의 MD는 안 들어간다. 맞아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겠다. 이것은 북한만을 겨냥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유지를 했고 그래서 중국도 한국형 방어 체계 KMD는 반대를 안 했던 거고 미국도 좋다 이해한다 MD 체제 못 들어오는 거. 네. MD 체제 들어오면 너들 중국으로 대한민국은 그렇죠.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반응하니까 보복 못하겠다. KMD를 인정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KMD 체계로 간 거고 박근혜 이명박 때도 KMD 체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전략적 모호성에 유지하는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선거 때 사드를 다시 들어오겠다 하니까 추가 배치한다고. 추가 배치하겠다 이렇게 예. 하니까 중국에서는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은 MD 체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됐던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아마 우리를 대단히 예의주시할 겁니다. 최초에 사드 들어왔을 때 그 경제적인 보복은 그거 있었죠. 했던 것만큼 지금은 안 하겠지만은 네. 다른 방법에 또 그런 보복이나 이런 걸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추측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외교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기다. 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또 미래가 결정이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좀 네. 걱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속보 하나만 잠깐 전해드리면 오늘 그러니까 일본 언론 보도를 좀 보면 아사히 신문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네. 이게 일본 정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시간을 조율 중이다.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런 우리 측의 설명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네. 반대로 만나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외교적인 관례로 보면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간은 조율 중이다. 뭐 그러니까 개최 사실이 확정되면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는 게 외교 관례인데 네.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유추가 되더라고요. 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네, 네.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조급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굴욕 외고를 하면서 네. 양보하면서 어떻게든 하려고 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물밑에서 계속 한일 정상회담을 그 물밑에서는 계속 네네. 하려고 했잖아요. 그랬죠. 아마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 같은데 실무자 협의회에서는 그럼 이것을 그 같은 시기에 이걸 공표를 해야 돼요. 그게 한일 관례니까. 같이 갈래죠. 네. 그리고 공표할 때도 서로 양해해서 언제 하겠다. 아하. 메시지도 같이 만듭니다. 네. 이런 정도의 메시지로 같이 나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급증이 나니까 미리 막 한다. 일본 가서 한다. 아니 네. 미국 갔을 때 한일 정상회담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은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또 한일 정상회담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일본은 기본적인 입장이 유지가 되고 있고 기본적인 입장이 한국이 조치가 되지 않는 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네. 지금 기본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해요. 그 기본적인 입장이 강제징용 문제는 네. 1965년도에 네. 한일 청구권 협의로 끝났다. 끝났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난 그 문제 있잖아요. 네. 그거는 한국이 알아서 해라. 한국이 근데 알아서 지금 그거 못 하고 어떻게 있잖아요. 해요? 사법부에서 결정한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위안부 문제는 네. 전에 위안부 합의가 2015년인가 그걸로 끝났다는 자세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해결해야 될 게 많고 일본은 또 이런 역사제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라든가 네. 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입장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은 네. 대한민국이 일본 걸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겠다는 게 일본의 지금까지 계속된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아마 한일 정상회담 하면은 밑에서 많은 걸 양보해 줘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는 지금 일본 초계기 때 네. 매뉴얼 만든 것도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또 일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고 네. 지소미아도 일본의 얘기를 들어줄 수가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의 일본에게 양보를 해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굴종 외교죠. 그러니까 일본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일본 내 상황을 좀 보면 지지율이 네. 낮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이제 보수적인 지지자들이 이제 반대하고 있는 네. 강제징용 배상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한국 측의 입장,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배상을 해준다. 네. 그럼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내 지지율이 무너지는데 그렇죠. 해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피해자인 우리가 오히려 가해자 찾아가서 만나달라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참 이 한일 정상회담 이걸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정말 포기할 것이냐 네.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을 계속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